여보, 그냥 엄마한테 대부업체 빚이라고 하자.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은 민호가 아내 영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 돈 2억이나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인색하기만 하시잖아요. 영미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우리가 보던 그 아파트 계약금으로 딱 맞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야? 맞아요. 미리 쓰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하자.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니까. 완벽하네요. 워낙 겁이 많으시니까 바로 돈 내놓으실 거예요. 영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해야 해. 진짜 절박한 것처럼. 당신이 하세요. 어머니는 남편 말이면 더 잘 믿으시잖아요. 알았어. 내일 당장 말해볼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계획에 만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반. 나이가 들어서인지 일어날 때마다 매일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수십 년간 맞춰온 시계처럼 어김없이 저를 깨웠어요.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2세입니다. 마흔이 훌쩍 넘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영미, 그리고 중학생인 손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쓸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며 살아온 덕분에 통장에는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낙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들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 아들 민호의 점심 도시락 재료를 꺼냈어요. 이미 마흔이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회사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저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정성껏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몇 가지를 무쳤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도시락 싸주나요? 부끄러워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도시락을 건네려 하면 늘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몸에 좋지 않겠니? 엄마 회사에 구내식당도 좋고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며느리 영미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도시락 싸요? 민호 씨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아세요? 저는 말없이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맛있게 먹던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때는 엄마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아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만 좀 싸라고. 엄마 도시락 창피해서 회사에서 따돌림 당한다고요. 저는 제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만큼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주가 학원에 다닌다고 하니 제가 모아둔 돈에서 매달 8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했습니다. 1년 동안 총 1천만 원 가까운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후부터 며느리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는 좋은 학원 못 보내겠어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할머니 돈으로는 사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심지어 손주 성적이 오르지 않자 할머니가 싼 학원 보내서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더 좋은 데 다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며느리 영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제 2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영미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엄마가 준비했어.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데요. 제 취향도 아니고요. 차라리 현금이 나았을 텐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너무 촌스러워서 어디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정말 센스가 없으시네요. 200만 원이나 했다는데 돈만 아까웠어요. 중고로 팔까 생각 중이에요. 새 거니까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성껏 고른 선물이 그렇게 폄하당하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복권 판매점에 가서 1,000원짜리 로또를 사는 일이었어요. 항상 같은 번호로 몇 년째 사고 있었습니다. 7, 14, 21, 28, 35, 42. 저와 가족들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죠. 복권 판매점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같은 번호시죠? 응, 그래요. 우리 가족 번호니까 언젠가는 꼭 되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것마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그런 헛된 꿈 버리고 현실적으로 사세요. 복권은 바보들이나 사는 거예요. 영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도박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보기 좋지 않아요. 심지어 손주까지도. 할머니, 선생님이 복권은 확률이 너무 낮아서 비합리적인 소비래요. 그 돈으로 저한테 용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민호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엄마, 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뭐라고? 대부업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그 큰 돈을 왜? 회사 일로 급하게 필요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며느리 영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민호가 잘못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온대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무서워했던 대부업체의 그림자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 것 같았어요. 7천만 원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으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일이에요.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건네주는 순간 제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마라.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병원 검진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 계약금 7천만 원 들어간 보람이 있네. 뭐라고요? 그러게. 엄마한테 말하는 대로 잘 됐지? 내가 올 때 진짜 같았지? 완전 리얼했어요. 저도 속을 뻔했다니까요. 특히 손 떠는 연기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금 7천만 원? 연기였다고? 저는 현관문을 그대로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니? 계약금 7천만 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설마 내가 준 7천만 원으로 집을 산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순간 당황했다가 이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대부업체 빚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때 아들 민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아니에요? 미리 쓴 것뿐인데 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구나. 속인 게 아니라 엄마도 나중에 같이 살 집이잖아요. 그럼 대부업체 이야기는 뭐였니?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 했잖니. 그냥 엄마가 돈을 안 주실까 봐서. 엄마, 솔직히 엄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2억씩이나 갖고 계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학원비 1,000만 원, 생일 선물 200만 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니? 그런 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친구 어머니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시던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요즘 시대에 72세면 할 일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서 우리한테 투자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대접 받으실 텐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짰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좋은 집 구한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복권 판매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7, 14, 21, 28, 35, 42번으로 주세요. 복권을 사면서도 가족들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복권은 바보들이나 사는 거예요. 헛된 꿈 버리고 현실적으로 사세요. 저는 그 복권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짐 정리 좀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새 집 가면 버릴 거 많으니까. 아들은 제가 떠나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전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남은 돈 1억 3천만 원으로 작은 전세라도 얻어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지갑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당첨 번호를 확인해 볼까 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7, 14, 21, 28, 35, 42. 제 복권 번호와 당첨 번호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1등 당첨금 10억 원. 이럴 수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바보들이나 산다던 복권이 저에게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는 아침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했어요. 엄마,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해봤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인데. 며느리의 불평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은행 좀. 저는 당첨 복권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복권 당첨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밟았어요.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세금 공제 후 약 7억 원이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7억 원. 저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전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한옥이요. 정원이 있는 집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3억 정도면 어떤 집을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아름다운 한옥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아름다운 정원, 고즈넉한 사랑채까지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어요. 집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넓은 부엌, 편안한 침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서재까지. 할머니, 정말 멋진 집이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집이에요. 가구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제 취향대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랐어요. 그리고 작은 차도 한 대 샀습니다. 할머니, 72세에 운전 배우시려고요? 대단하시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한 달 후, 저는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72세의 새내기 운전자가 된 거죠. 한편 서울에서는 아들 가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7천만 원을 주고 계약한 아파트가 부동산 사기였던 것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계약서가 가짜였대. 뭐라고? 그럼 우리 돈은? 사기업체는 돈을 가지고 잠적했고 아들 가족은 집도 잃고 돈도 잃은 채 막막한 상황에 처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 도와줄 수 있겠어?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하지만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큰 손해를 끼쳤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절망한 민호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전셋집에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봐. 달리 방법이 없어. 엄마가 전주 갔다며? 찾아가자. 절망한 아들 민호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민호는 어머니의 주소를 수소문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요? 아, 새로 오신 그분. 저기 큰 한옥 저택이 그분 집이에요. 큰 한옥 저택? 민호는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경악했어요. 여기가 정말 엄마 집이야? 웅장한 한옥 저택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문,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주차장에는 새 차까지. 이럴 수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저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다. 네, 복권요? 응, 당첨됐다. 10억 원.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억 원이라고? 바보들이나 산다던 그 복권이? 그럼 저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내 거라며 미리 써서 좋았지. 엄마, 복권은 바보들이나 사는 거라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똑똑한 거였나 보네.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대부업체 있지도 않은 빚으로 엄마 속이고 7천만 원 사기치고 그런 아들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도시락 창피하다고 했지. 학원비 1,000만 원 모자라다고 했지. 명품 가방 촌스럽다고 했지. 복권은 바보들이나 산다고 했지. 저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그리고 그 바보가 당첨된 10억 원으로 이 집을 샀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라. 내가 힘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제발. 저희 갈 곳이 없어요. 7천만 원으로 집 살 때는 엄마 생각 안 했으면서 힘들 때만 엄마 찾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다. 민호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아들 가족이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집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민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영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민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그 모습을 본 민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영미도 처음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셋이 붙어 살면서 전기세 걱정하고 끼니 걱정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지를.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2억을 모으신 그 인내와 절약, 그리고 희생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전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을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민호예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또 왜 왔니? 엄마, 오늘은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작은 월세방에서 살면서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엄마가 2억을 모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걸 제가 거짓말로 빼앗은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미도 많이 변했어요. 매일 자책하면서 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대요. 손주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이제는 학원도 못 다니지만 학원보다 할머니가 더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늘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이용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엄마. 진심이에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은 구했니? 아직이요. 계속 찾고 있어요. 영미도 일하고 있고요. 손주는 잘 지내고? 네. 많이 야윈 것 빼고는 건강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연하죠, 엄마. 저희가 감히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이야. 3천만 원. 엄마. 그리고 이건 당분간 생활비. 6개월치야. 엄마.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에 너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땐 진짜 끝이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엄마. 나는 이제 전주에서 살 거야. 너희와 같이 살지 않을 거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를 전주로 보내라. 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어머니.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영미도 계속 일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을 탐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달 손주는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 집이 마음에 드니? 네.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요. 민호와 영미도 명절 때마다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 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용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너희가 써라.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께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복권 당첨되신 거 정말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만약 복권에 당첨 안 되셨으면 저희는 계속 엄마를 이용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엄마는 자유를 얻으셨고 저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그때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너희가 변해줘서 고맙다.
영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도시락 싸는 법 배웠어요. 민호한테 매일 도시락 싸주고 있어요. 그래. 네. 민호가 정말 좋아해요. 동료들한테 자랑도 하대요.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라고. 호호, 잘했네. 어머니가 그렇게 도시락 싸주시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예전에 가던 복권 판매점 아저씨를 전주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복권 판매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복권 당첨되셨다는 소문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호호, 그래요? 근데 할머니, 이제 복권 안 사세요? 이제는 안 사도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당첨은 이미 받았거든요. 그게 10억 말씀이세요? 아니요. 가족을 되찾은 거요. 아저씨는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대박이네요, 할머니. 어느 날 저녁, 전주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벽에는 액자에 넣은 복권이 걸려 있었어요. 7, 14, 21, 28, 35, 42.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1,000원이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한옥 정원을 비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72세 이순자, 복권 당첨자이자 한옥 저택의 주인이자 봉사활동가이자 당당한 할머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한 사람의 인간.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보다 하루 일찍 온 손주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어서 와.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복권 한 장이 바꾼 제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권 당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복권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